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학원 마지막 수업 내용을 하겠고요. 지난번에 그 테일러 급수 내용 한 것 너무 어려워서 학습 차트를 그때 이렇게 이어 붙이고 싶었는데 너무 머리가 여러분 표현대로 멘붕일 것 같아서 그냥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지난 9장에서 배웠던 테일러 급수 내용 한번 정리점검 차원에서 학습 차트 한번 보고 그런 다음에 뭐를 할 거냐면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회전체 내용이었어요. 그 퀴즈에 나왔던 회전체. 꼭 퀴즈가 아니라도 여러분이 회전체도 약하고 해서 회전체하고 그게 이제 다음 학기에 벡터 함수라는 걸 배우는데 걔 벡터 함수하고 연결되는 부분. 물론 중간에 매개방정식이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벡터 함수로 가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맛보기처럼 예습을 간단하게 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9장에서 몇 급수라는 걸 배웠어요. 어떤 중심이 0에서의 몇 급수 안 들어가 있나요? 영물 기준으로 하는 몇 급수하고 중심을 C로 이동한 상태의 몇 급수 안 먹히나요? C로 이동한 상태의 몇 급수 이렇게 몇 급수의 패턴을 배우면서 그 다음에 몇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도 배웠었죠. 그래서 몇 급수가 수렴하는 범위는 이 전항하고 후항의 비의 극한값, 극한비교 판정법에서 나왔던 그 부분의 역수가 수렴 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할 때는 이 분수가 바뀐 거로 표현을 해서 계산을 했지만 결국 그거의 역수라서 교과서 버전으로 다시 정리된 거에 의하면 n 플러스 1분의 an 요 b에 대한 극한값이 수렴 반경이 돼서 요런 범위 안에 있는 x는 그 몇 급수가 수렴하고 그 다음에 x가 C로 이동됐을 때의 몇 급수 같은 경우는 똑같이 x 대신에 x-c가 r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한다 해서 몇 급수 배운 다음에 몇 급수에 수렴하는 범위. 왜냐하면 모든 x에 대해서 수렴하는 급수도 있을 수 있지만 x에 따라 수렴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서 수렴 구간을 일단 배웠고요. 그러면서 그 몇 급수의 성질을 같이 배웠어요. 그래서 몇 급수가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런 수렴 구간에서 몇 급수로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함수를 몇 급수를 그 x에 대한 함수로 정의를 한다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러한 처음 시작했던 몇 급수 하나 있었어요. 일명 이쪽에서의 an이 다 상수계수가 1인 이런 몇 급수, 고등학교 때 배웠던 몇 급수는 x가 1보다 작은 범위에서 수렴한다는 건 당연한데 그 수렴값이 구체적으로 이렇다는 것까지 알았을 때 그러면 x가 이런 범위에 있는 이 몇 급수는 이와 같은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정의가 된다면 거기에 있는 그 x자리에 상수배 마이너스 1배든 뭐 2제곱이든 이렇게 거듭제곱된 거의 급수는 여기 있는 이 x자리에 똑같이 상수배 거듭제곱된 거다로 표현할 수 있다. 따라서 거꾸로 뒤에 있는 테일러 급수 관점에서 봤을 때 내의 몇 급수를 구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구해진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상수 성질, 상수배 거듭제곱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그러고서 그 몇 급수의 연산의 그 특징, 즉 사칙 연산에서 어떤 기본 급수들이 합차 곱 나누기로 된다는 성질이 있었는데 F 함수가 이런 하나의 몇 급수로 표현될 수 있고 물론 수렴 구간까지 쓰면 또 너무 구간이 지저분할까 봐 구간은 이제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구간 내용은 지금 여기 요약해서 생략을 했고요. 지함수도 bn이라는 어떤 급수로 표현될 수 있다면 두 함수의 합차는 이렇게 각각의 급수를 더해주고 빼주면 된다. 그러면 또 곱한 함수를 만약에 몇 급수로 표현한다면 각각의 급수를 뭐 해주면 된다? 곱해주면 된다로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론적으로 곱하기라고 써놨지만
얘를 또 하나로 줄여서 하나에 급수화시킬 때 이 과정의 그 계수 C에는 우리가 이항 정리해서 배웠던 거를 이항 급수로까지 끌고 갔던 내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었다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요. 뭐 나누기는 식으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나누기도 우리가 다항식의 나눗셈처럼 유한계를 무한계로 확장한 개념으로 나누어줘도 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1-x분의 1 알고 있는 얘 급수 표현 아까처럼 x의 n제곱으로 표현되는 것과 사실은 ln 1 플러스 x는 바로 나오지는 않고 여기에서 우리가 얘 적분해서 이거 적분해서 나오는 거죠? 적분해서 이제 그 급수 나온 거에 부호 정리해서 나왔다면 이제 미리 결과는 알고 있으니까 스케치만 얘기를 하면 얘 각각의 급수 아는 것들을 더해서 푼다가 여기에다 이렇게 적용된다든지 뭐 아니면 1-x제곱분의 1이라든지 이런 거는 두 개의 함수 곱으로 분석을 해서 각각의 그 급수를 곱한 상태로 표현한다든지 사실은 얘는 지금 곱하기 공식에 특히 이 부분이 너무 식이 복잡하게 느껴서 학생들이 사소하지만 이것 때문에 되게 혼돈될까 봐 이거 확인차 문제를 얘를 대입한다고 이걸로 풀었지만 이 문제는 그 다음 내용인 미분을 적용해서도 풀 수 있었어요. 우리가 계속 기준은 x의 n제곱 즉 1-x분의 1 요 공식에다가 얘 미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였죠. 그리고서 얘 적분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요. 맞습니까? 적분한 거에 아까처럼 여기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바꾸려면 요 마이너스는 요렇게 빼주고 얘가 다시 플러스가 되려면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주고 이렇게 해서 식 정리를 한 거에다가 우리가 일명 ln2까지 ln2가 되려면 여기에 있는 이 식의 x에다가 뭐 집어넣은 거요? 1 집어넣은 거요. 그래서 우리가 일명 그 교대 조화급수의 합 앞에서 했던 얘가 나오는 거죠. n입니다. n 플러스 1인가요? 이렇게 보가 처음에 플러스가 나온. 그래서 이것까지 계산을 해봤었죠. 그래서 뭐 1 플러스 x제곱분의 1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공식의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은 요거. 그러면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 얘를 급수로 구하려고 하면 아크탄젠트 x는 사실 더 뒤에 테일러 급수 공식으로도 푸른 게 또 나와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얘를 지금 우리는 뭔가 수렴하는 범위 안에 그 급수를 이런 함수로 정의한다는 측면으로 재활용해서 쓰지만 그 다음 절에서는 뭔가 함수가 주어진 걸 처음부터 이렇게 구하는 공식에서도 얘는 배우지만 계산해보면 굉장히 복잡해서 거기서도 이제 계산 스케치만 교과서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접근할 수도 있지만 지금 배운 요 공식을 적용하려면 즉 1-x하고 아크탄젠트가 무슨 관계인가? 그럼 최대한 지금처럼 뭐 상수배라든지 앞에서 했던 아니면 거듭제곱 K제곱이라든지 아니면 합차곱 나누기 사칙 연산이라든지 미분이라든지 적분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는 요걸 기준으로 하나를 적용하려면 아크탄젠트 x를 미분하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이니까 얘와 얘를 이렇게 그럼 여기 있는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은 상태 여기 x자리에 마이너스 x제곱을 집어넣고 그 아크탄젠트 미분이 1 플러스 x제곱이면 미분하지 않은 원래 아크탄젠트 x는 얘를 적분한 거니까 여기에다 대입한 거를 적분해서 계산 마무리를 이렇게 해서 아크탄젠트까지 해서 우리가 13장에 13주 1타에 그 몇 급수에 대한 내용 공부를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수렴 구간 찾아서 어떤 몇 급수의 성질과 연산, 미분, 적분의 특징들을 이용해서 사실은 요거 하나 가지고 수렴 구간 요 범위 안에 있는 얘 가지고 이런 다양한 것들을 그때 해보았죠.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아크탄젠트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에 x에 갖다가 루트 3분의 1이 들어간 뭐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에 그다음에 여기에 루트 3의
2n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나온 급수들은 어떻게 구하느냐. 여기에 지금 x자리에 루트 3분의 1이 들어간 것으로서 그러면 그런 거는 아크탄젠트 루트 3분의 1 3자가 잘 안 되네요. 3분의 1 그래서 6분의 파이로 계산된다 해서 우리가 8장에서는 그냥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만 판단을 했다면 몇 급수로 오면서 수렴 구간을 따지면서 심지어 그 수렴 구간 범위 안에 있을 때는 그 수렴 값이 얼마다까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활용해서 계산할 수 있다까지 배웠죠. 그러면 그 다음 14주 1차에서 즉 2절 테일러 급수에서는 뭐를 배웠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1절에서는 우리가 이런 몇 급수에 대해서 수렴하는 x 범위를 일단 찾는 게 중요했고요. 그러면 수렴하면 그 수렴하는 범위 안에 있는 x들에 대한 그 수렴값을 x에서의 함수로 정의를 했어요. 1절에서.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x의 n제곱이다. 그러면 수렴 범위가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데 얘는 그 수렴하는 범위 안에서 함수값을 이렇게 정의를 한 거죠. 수렴값이 이거니까. 그런데 2절에서의 내용은 어떤 의미냐면 어떤 함수, 이런 앞에서 1절에서 얘 가지고 막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EX라든지 그 다음에 사인 x라든지 코사인 x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거랑 연결시키려고 해도 앞에서 있는 것처럼 뭐 진짜 아크탄젠트까지 이용을 하려고 해도 1 마이너스 x분의 2라고 전혀 식이 미분적분 어떤 합차 곱을 나눠도 연결되지 않는 그 밖의 함수들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이와 같이 급수로 바꾸고 싶다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꾼다면 그래서 뭔가 주어진 함수들이 주어졌을 때 그 함수를 몇 급수화 시킬 때에 해당하는 내용을 배웠던 게 2절에서의 테일러 급수였고요. 그 테일러 정리 먼저 들어가면 얘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세세한 조건까지 쓰면 힘들 것 같아 생략됐지만 일단 테일러 정리를 쓰려면 주어진 함수가 연속이면서 n 플러스 1번 미분이 가능하다면 f 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중에 여기에 이만큼 n차 다항식까지 된 거를 이 식에 대한 n차 근사식이다. n차 테일러 근사식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그 n차가 아닌 그 나머지 따로 시그마 말고 n 플러스 1번째 항을 n차를 잘랐을 때 발생하는 잉여항이다 해서 n개 잉여항 뭐 물론 교과서에 따라 기호를 AX로 쓰기도 하고 X로 쓰는데 보통은 이제 줄여서 RNX라고 많이 써서 저는 그냥 간단한 버전으로 RNX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n차 잘랐을 때 발생하는 잉여항이라고 하는 거를 정리해서 배웠고요. 그러면 보통 공학에서는 사실은 무한급수가 아니라 왜 무한급수를 자꾸 표현하려고 하지? 하지만 사실은 다시 이쪽으로 와요. 무한급수로 간 거를 유한항까지 잘라서 하지만 그때 오차가 일었지만 이론적으로 무한급수가 되게 하려면 요 나머지 항에 해당하는 RNX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점점점 0으로 간다면 즉 얘가 점점점 어떤 급수로 갈 때 끝에 항이 0으로 가면 유한항으로 표현됐던 n차 근사식의 n이 무한항까지 급수화시켜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뭔가 n제곱으로 끊어서 표현했던 근사식 가능하다고 하는 거에 나머지 항이 계속 점점점 줄어서 무한으로 갈 때 0으로 간다면 얘를 꼭 유한이 아니라 무한까지 표현할 수 있다. 그래서 나머지 항이 0으로 갔을 때는 유한이 아니라 무한급수로 갈 수 있다가 공식이었고요. 그중에 제가 일반화 버전 A로 표현을 했지만 이 중심이 A가 아니라 0인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되며 우리가 이럴 때 0에서의 테일러 급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매크로린 급수라고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주로 기본형 매크로린 급수로 하는데 나중에 이제 뒤에서 다음 절에서 오차 부분을 분석하면서 우리가 기본 공식으로 외우는 x의 n제곱, 즉 영해를 기준으로 하는 어떤 급수인 매크로린 급수를 외웠는데 중심이 이동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공부했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지금 이거를 이렇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한다고 해도 조금 공식이 버거우신 분들을 위해서 기본 패턴은 이렇게 만드는 건데, 이렇게 만드는데 그때 이 개수 AN이 이거고, 그 다음에 그 개수를 대입해서 AN을 대입해서 우리는 급수화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조금 더 하나의 통으로 전체식으로 이해하시기 힘드신 분은 이렇게 두 단계로 투 스텝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랬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난 1절에서 했던 이걸 벗어난 EX나 sin X나 그 밖의 함수들을 여기에 대입해서 실질적으로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래서 EX는 매크로린 버전으로, 즉 중심이 0인 급수로 했을 때 이런 급수로 표현되고, sin x, 코사인 x, ln 1 플러스 x도 사실은 2절에서 테일러 급수 버전 공식으로도 대입했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앞에 1절의 몇 급수에, 즉 이 공식에서도 끌고 올 수 있었죠. 얘를 적분 이용해가지고 이쪽으로도 올 수 있었는데 뭐 이쪽으로 적분을 해서 오든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든 이렇게 온 얘를 풀 때마다 이쪽으로 왔다 적분으로 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는 기본 핵심 공식으로 자주 활용되기 때문에 공식처럼 결과 공식처럼 외우실 걸 추천드렸죠. 그러면서 얘 하이퍼블릭 함수들, 즉 익스포넨셜 사인 x에 뭐 마이너스 집어넣은 거에 합차를 이용해서 하이퍼블릭 코사인 x까지만 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하이퍼블릭 사인 x까지 했는데 그렇게 오타를 수정한다는데 여기가 지금 일이 한 조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게 글씨가 지금 먹혔네요. 일이 안 쓴 게 아니라 일이 지금 지워졌는데요. 칸 조절하고 예쁘게 조절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빠졌네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항 정리해서 우리가 이항 급수로 요 공식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필수 암기 공식처럼 좀 외워라. 물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뭐 아크탄젠트까지 같이 외워라. 뭐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요. 뭐 아크탄젠트는 앞에서도 설명됐듯이 어느 쪽으로 이쪽에서 테일러 급수 버전 쪽으로든 아니면 이쪽에서 뭐 미분과 적분 개념을 이용해서 급수를 끌고 오든 아크탄젠트까지 외우시면 되는데 참고적으로 요거 외우는데 팁을 드린다면 EX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1 팩토리얼의 x, 그 다음에 2 팩토리얼의 x제곱, 그 다음에 3 팩토리얼의 x 세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의 이제 x 4제곱 쭉 해가지고 n 팩토리얼의 x의 n제곱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 x가. 그렇다면 sin x는 특징이 뭐냐면, sin x는 특징이 뭐냐면 홀수 번째, 즉 홀수 번째니까 홀수 번째가 아니라 홀수 차수. 그래서 1차, 3차, 5차 이런 것들 순서대로 하는데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을 이 순서대를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이렇게 가고요. 그러면 사인 하이퍼블릭을 같이 비교하면 이게 있다 없다 차이니까 부호가 그대로 여기에서 요만큼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홀수차만 급수로 표현되는 게 하이퍼블릭 사인 x. 그 다음에 그냥 사인 x는 얘네가 요 하이퍼블릭 사인 x를 뭐화시킨 거냐면 교대 급수화 시킨 게 사인 x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하이퍼블릭 코사인 x는 짝수차, 즉 뭐 x의 제곱이다, 4제곱이다, 6제곱이다, 0제곱이다 이 짝수차들에 해당하는 부분들만 다 더해는 게 하이퍼블릭 코사인 x고요. 그거에 코사인 x는 늘 그러하듯이 1이 아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1, 얘는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다시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교대급수화 시킨 게 코사인 x라고 배우시면 조금 더 외우시는데, 이 x는 전체 n 팩토리얼 분의 xn 제곱이 다 들어간다면 사인 하이퍼블릭 같은 경우는 홀수차가 들어가고, 코사인 하이퍼블릭은 짝수차가 들어가며, 하이퍼블릭이 아닌 h를 뺀 사인으로 넘어갈 때는 걔네들을 각각 또는 교대급수화 시킨다.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교대급수화 시킨다라고 외워두시면 조금 더 쉽게 외워지실 듯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좀 외워서 적지적소에 잘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LNX도 외워주시고 요거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돼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응용 문제,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외우냐, 이거 나누기식 뿐만 아니라 가끔은 1 플러스 x의 사인 x다. 그러면 sin x 지금 외운 테일러 급수식에 1 플러스 루트 x 같은 경우 여기에 알파 2분의 1 집어넣어서 우리가 그때 전개해봤잖아요. 이런 급수들. 그래서 이런 급수들을 뭐 적분이라든지 기타 등등 뭔가 우리가 접근하기 어려워서 이 대수적인 식으로만 도저히 분석을 했을 때 힘들 때 몇 급수화 시켜서 재해석해서, 물론 어느 정도 무한으로 가지 않고 아까 얘기했지만 유한으로 결론은 잘라서, 이거를 무한으로 가지 않고 결론은 다시 유한차로 잘라서 오차를 받아들인 상태로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활용한다든지, 뭐 2의 사인 x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기본적으로 대수적으로 힘들었던 식을 급수화시켜서 활용하는 예들. 그래서 수학적으로 이 급수를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왜 이렇게 간단한 식을 굳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쪽으로 오는 1절에 몇 급수화 되는 그 수렴이 아니다는 그렇다 치지만, 지금처럼 간단한 EX나 sin X나 코사인 X를 이렇게 복잡하게 급수화시켜서 길게 늘릴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던 그 이유가, 대부분 저런 어떤 문제 해결이 힘든데 급수화시켜서 표현하면 그냥 간단한 초월함수인 EX나 sin X일 땐 해결이 안 되지만, 걔네들을 뭐화시키면, 급수화시키면 적분이든 뭔가 문제에 해결되는 부분이 많았다. 극한이라든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처음에 저걸 왜 저렇게 복잡하게 길게 늘려서 간단한 EX, sin X 이런 함수를 왜 억지스럽게 저렇게 바꾸지 해서 그 바꾸는 이유가 그런 이유며, 뭐 물론 기계적으로도 제가 좀 설명을 했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아까 적분 같은 경우도 코사인 x 제곱, 그래서 이제 그 급수가 실질적으로 어디에 응용되는지, 활용되는지, 사용되는지 보면 코사인 x는 적분이 가능하고, 심지어 코사인 제곱 x까지는 적분이 가능한데, 그게 아니라 이쪽의 제곱, 즉 코사인 x 제곱이 적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제곱이. 그랬을 때 얘는 어떻게 했냐면 코사인 x제곱을 아까 코사인 x의 테일러 급수의 x 자리에 x제곱을 집어넣어서 우리가 적분했었죠. 그래서 적분할 때 활용을 하거나, 혹은 뭐 아크 사인 x 같은 경우 앞에서는 우리가 지금 사인과 하이퍼블릭 사인만 했다면 우리가 6장에서 아크 사인 x도 배웠잖아요. 그럼 아크 사인 x 같은 경우는 급수로 표현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럼 아크 사인 x의 미분, 예를 들어서 얘가, 물론 아크 사인 x도 그 테일러 급수 공식에다 대입해서 n개 미분해서 계산해도 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공식은 배웠는데 왜 자꾸 이상한 식을, 그렇게 했을 때 특히 미분 계산이 굉장히 복잡해서 힘들다면 기존에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왜 얘는 이렇게 풀지? 교과서에는 미분으로 들어갔는데, 미분으로 좀 간단한 경우는 미분으로 푸셔도 되고요. 이미 우리가 간단한 어떤 매크로링 급수 외워진 게 있으면 그걸 재활용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지금 적분을 자꾸 기존에 있는 식하고 연결을 시켜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얘 미분하면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우리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충분히 또 앞에 배웠던 내용을 적용해서 몇 급수화 시킬 수 있으므로, 거꾸로 아크 사인 x는 이거를 적분한 거다.
접근을 해서 적분한 요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를 몇 급수화시키고 얘를 덕분하는 방법으로 급수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떤 하나의 방법이고 얘를 갖다 F 함수로 놓고 미분해서 계산해도 되는 거지만 요렇게 급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급수의 합 같은 데서도 이 급수를 응용해서 썼었죠. 예를 들어서 앞에서는 이렇게 이건 지금 몇 급수가 아닌 8장에서 배웠던 그냥 급수죠. 근데 우리는 이 급수가 수렴한다, 발산한다 판단만 했지 그 수렴값이 얼마다라고 판단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수렴한다고 배웠는데 그 수렴값이 얼마일까에서 얘는 패턴을 이런 어떤 그 개수행렬은 n이고 그다음에 x의 n제곱 패턴에 x가 3분의 1이 들어간 유형이구나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거에 대한 급수를 함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럼 얘를 함수화시키는 거 결과만 좀 바로 써놓으면 우리 저런 거 배운 적 없는 것 같고 애우라고 한 적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시는 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x n제곱 우리가 얘는 1 마이너스 x분의 1이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 제곱식으로 가려면 여기에서 n이 내려가게 하려면 이걸 미분을 해주면 앞에 1이었던 자리에 n이 내려갈 수 있으므로 얘를 똑같이 미분을 해서 이 좌변은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하듯이 n배를 내리고요. 그럼 이제 얘는 n-1인 이 식의 급수는 결국 얘의 미분인 1-x의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될 것이었고 근데 우리는 n의 n-1이지 n의 n제곱이 아니잖아요. 그럼 x 한 차가 더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x배를 똑같이 곱한 이 상태는 그러면 양변에 똑같이 1-x 이거의 제곱에 x배를 똑같이 곱하다 보니까 얘는 이렇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급수는 여기 있는 x자리에 3분의 1을 집어넣어서 4분의 3이 나왔다. 이런 식으로 급수의 값을 계산하는데도 적용할 수 있었고 예를 들어서 파이나 4분의 파이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부터 추적되냐면 아크탄젠트 x의 급수가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아크탄젠트 1의 값은 4분의 파이므로 여기 x에다 1 집어넣은 게 4분의 파이라서 실질적으로 파이는 4에 이거를 이쪽 급수에 4배 해줘서 계산을 했었죠. 그래서 1 마이너스 3분의 1, 5분의 1, 이런 식으로 7분의 1. 근데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무한소수 파이가 컴퓨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계산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좀 수렴 속도가 조금 그닥 좋지 않아서 여기에 있는 예를 들어서 아크탄젠트를 그대로 쓰지 않고 조금 더 1보다 작은 숫자 2개로 해서 아크탄젠트 수렴이 조금 만족스럽지 않고 너무 속도가 느리다 해서 실질적으로 2분의 1, 1보다 작은 아크탄젠트 3분의 1 이렇게 2개로 분할해서 계산했었었죠. 어쨌든 수렴 속도는 아직 여기에서 자세히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걸 무한히 가는 것 중에 허용되는 오차 범위까지 잘라서 파이를 계산한다든지 혹은 이런 값을 짧게는 계산하면 그렇게 아크탄젠트를 이용해서 계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양하게 적용을 했었었죠. 그러면 이제 극한 같은 경우도 얘네들 같은 경우는 로피탈은 물론 두 번 써서 쓸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코사인 x에 대한 매크로린 급수가 익숙하면 앞에 있는 몇 개의 항으로 간단하게 테일러 급수 교과서에서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로피탈로 해도 사실은 나오는데요. 얘는 로피탈 한 2번 정도 쓰면 사실은 얘는 로피탈 1번 써서 나오지만 아크탄젠트 같은 경우 적용해서 하면 바로 금방 나온다는 얘기죠. 아마 이 문제는 여러분이 로피탈을 쓰면 한 번에 안 나와서 3번 정도 가야 이게 풀어지는
문제인 걸로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걸 로피탈 3번 쓸 때 계산도 귀찮고 힘들으니까 여러분이 매크로린 급수가 익숙하면 매크로린 급수를 이용해서 금방 쏙 뺄 수 있다. 그래서 부정형 부판을 구할 때 쓰거나 사실은 우리가 올 1년 내용에는 미분방 정식의 메인 내용은 안 들어가지만 여러분이 이제 2학년 때나 혹은 2학기 때 배우는 그 미분방 정식에서는 그 해법 중에 y에 대한 미분방 정식해를 이렇게 몇 급수로 잡고 푸는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소개를 했었어요. 그래서 몇 급수가 응용되는 예들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뭐를 했었냐면 오차를 분석했었어요. 그래서 n차 테일러 다항식에서 n차까지 유한차까지 급수를 이론적으로 무한까지 갈 수가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 적당한 차수 n차까지 잘랐을 때 오차의 의미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그래서 나는 뭐 3차다, 2차다 이렇게 차수가 주어졌다. 내가 차수가 정해져 있든 주어진 그런 차수로 근사식을 잡았을 때 발생하는 오차는을 공부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오차는 Tn n차 테일러 다항식으로 근사식을 쓰다 보니까 나머지는 그 뒤에 n개 잉여항이 오차가 된다고 그랬었죠. 물론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면 테일러 급수를 전개했을 때도 교대급수형이 나왔고 교대급수형도 오차를 이렇게 분석해도 좋지만 교대급수에서 좋은 점은 오차가 바로 n번째 항으로 그 다음으로 이렇게 빼면 그 우리가 여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줄여놨지만 잉여항의 평균값 정리에서에 있는 뭐 X와 A 사이에 존재하는 C 이래서 굉장히 불편한 의미적으로 개념적으로 불편한 파트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교대급수에서는 그 다음 항으로 해서 계산도 빠르고 쉬워서 테일러 급수를 전개했을 때 무조건 잉여항은 이거로 빼는 것보다 교대일 경우는 교대급수의 오차를 활용하는 게 더 편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써놨고요. 그래서 우리 교과서 예에서 ln 뭐 1 플러스 x 같은 경우 2차로 잘랐을 때 발생하는 오차를 한번 확인을 했었죠. 그랬더니 이 오차 괜찮아 일 수도 있지만 내가 하는 문제에서는 이 오차가 너무 커서 이 오차를 줄이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수를 멋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오차가 주어진 경우에 그 오차에 맞게 하려면 걔를 몇 차 근사식으로 설정해야 되느냐. 그래서 오차 나머지가 주어졌을 때 이 차수를 결정하는 방법, 몇 차로 근사식을 해야 되느냐. 그럼 오차가 그 Rn 잉여항에 해당하는 그 오차가 2보다 작게 되는 n을 찾아서 그 n에 대한 분사식을 찾으면 됐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 예에서는 얘보다 조금 더 오차를 더 줄여서 10의 마이너스 7제곱이 될 때 n을 찾았었어요. 계산을 했더니 2차가 아니라 4차까지는 해야만 오차가 더 줄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오차를 줄이려면 차수가 높아지는 경우, 즉 근사식에 대한 차수가 높아질수록 오차가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까지 했었었죠. 그러면 이제 오차와 차수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비록 오차는 10의 7제곱처럼 뭔가 간단하게 하고 싶지만 차수를 그렇다고 4차까지 하고 싶지 않아. 뭐 아니면 조금 더 그래도 더 단순하게 하고 싶어. 그래서 뭔가 차수를 너무 많이 막 10차, 11차 가지 않고 적정한 내가 원하는 간단한 차수와 오차를 가지고 그 급수를 그러니까 그 식을 갖다가 근사식으로 쓸 때, 그러면 그렇게 쓰고 싶을 때 아무렇게나 쓰는 게 아니라 그 두 개의 조건에 맞는 허용되는 X 범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F 함수를 n차 근사식으로 내가 3차면 3차로 쓰고 5차는 예를 들어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쓴다면 그때 그런 조건을 다 맞게 하는 어떤 x 범위를 찾았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린 sin x에 대해서 한번 해봤죠. sin x에 대해서 3차로 차수는 3차 근사식으로 잡고 5차를 10의 마이너스 7제곱으로 했더니 그때 허용되는 x 범위는 0.1인가요? 0.1 정도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갔었어요. 아주 작은 x였었죠. 그러니까 0.1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 x 범위 안에 있는 구간일 때만 sin x를 그 3차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오차 정밀도에 만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0.1을 벗어나면 비록 그 3차식으로 근사식을 썼지만 문제에서 허용하는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오차, 예를 들어서 이런 범위라는 걸 찾아냈어요. 근데 걔보다 더 큰 거, 나는 0.1을 너무 작고, 예를 들어서 4분의 파이다, 사인 뭐 파이다, 뭐 2분의 파이다, 그 밖의 범위에서에 대한 근사식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 그 기준을 지금까지 썼던 xn제곱의 근사식을, 얘를 근방을 요 수렴 범위 밖에 있는 이 R은 내가 지금 이걸로 이어서 잡은 거예요. 수렴 범위 밖에 있는 A라면 그 중심을 A를 기준으로 급수화 시켜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처음에 공식을 처음부터 이렇게 했는데, 얘네들은 수학적 기호로만 그런가 봐가 아니라, 제 의미는 지금 그런 식으로서 여러분이 오차를 분석했을 때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그 범위 밖에 있을 때는 그 앞에서는 그냥 x의 n제곱으로 했던 거를, 그 수렴 범위가 x는 0을 중심으로 그 R 범위 안에 있는 요 범위 안에서만 수렴하는데, 그 범위 밖에 있는 이런 점에서의 근사식을 구하려면, 얘보다 더 큰 점에서 근사식을 구하려면 얘를 갖다가 기준을, 근사식 기준을 x-a의 n제곱으로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가 더 적절하다는 거였죠. 그래서 기준, 그 전개 기준을 A를 기준으로 전개식 근사식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코사인 X도 한번 해봤죠. 2분의 파이 근방에서 얘의 근사식. 그럼 얘는 이쪽 과정을 분석은 안 했지만, 뭐 3차로 자르다 보면 웬만한 오차에 만족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2분의 파이는 지금 이것도 0.1 정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럴 때는 그 기준을 얘를 뭐로 바꾸는 게 좋다? 근사식을, 그러니까 급수식을 2분의 파이를 중심으로 전개해서 급수를 전개하는 게 좋다. 그래서 2분의 파이 쪽 공식에다 대입해서 이것까지 풀었기 때문에, 앞에서 그냥 얘는 얘, 얘는 얘 이렇게 배웠다면 얘네들이 이쪽으로 오는 과정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 테일러 급수에서는 아까도 처음에 이제 네모박스 너무 요약 버전에 많이 들어가서 생략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연소함수면서 뭐 n차 근사식일 때는 n 플러스 1이지만 급수로 가려면 당연히 무한번 미분이 가능할 때 그 근사식이 f함수로 수렴한다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연속이지 않은 함수들이라든지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지 않다든지, 그래서 불연속이거나 어떤 수렴 범위를 벗어나는 넓은 구간에 대한 근사함수는 테일러 급수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는, 결론에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푸리에 급수로 바꿔서 근사식을, 급수식을 만들어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까지 이제 공부를 했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테일러 급수인데 원래 fx로 가지 않는 얘들 같은 경우를 하나 이제 샘플로 그때 한번 해봤는데, 그럼 풀이의 급수로 가는 방법, 이거 조금 있다가, 불연속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무한번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거, 연속이지만 이거 간단한 절대값 x 같은 경우는 무한번 미분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테일러 급수로는 못 바꾸지만 푸리의 급수로 변환해서 급수화 시킬 수 있고요. 이건 우리가 앞에서 7장의 3절에서 한번 해봤는데요. 그거를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뭐 급수, 테일러 급수, 뭐 그게 안 될 경우 푸리에 급수까지 한다고 했지만, 기하학적으로 그림으로 몇 개 사인 x는 간단하게 했지만 조금 간단한 코사인을 x를 했었나요? 근데 사인 x, 2x, ln x 정도를 그러면 어떤
그림적인 기하학적 의미가 있는가를. 그래서 1차 근사식 뭐 이거를 이게 그래도 오타가 있네 이게. 이게 지금 두 번째 근사식이라는 의미로 받아주시고요. 3차 근사식이고요. 얘는 5차 근사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도 EX를 1차, 2차, 3차, 그다음에 얘는 1차, 2차, 3차, 얘만 5차 근사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관련된, 그래서 이 사인 X에 대한 1차와 3차, 5차 이런 근사식이 원래 사인 X와 어떤 관계가 되는지, 즉 이 차수가 커질수록 원래의 사인 X와 가까워지는 거, 즉 더 정교해져서 더 사인 X와 가까워지는 거죠. 오차가 줄어들면서. 조금 이따 이제 EX도 영상을 보실 텐데요. EX도 1차와 2차, 3차 근사식으로 갈 때 조금 더 EX에 가까운, 더 싱크로율이 높아지는 함수인 걸 볼 수 있고요. LN 쪽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 타수가 높아지면. 그래서 지난번 코사인 같은 경우는 뭐 10몇 차까지 이렇게 완성된 결과를 보였는데, 여기서 지금 영상을 10몇 차까지 하면 여러분이 막 너무 질리실 것 같아서, 얘네들의 의미가 그렇게 차수가 높아지면서, 그래서 정말 무한타가 가면 sin x가 되겠고 ex가 되겠고, 그와 같이 접근하면 LN 함수가 되겠다는 어떤 그 패턴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3개 정도만 보였고요. 그때 코사인처럼 차수가 점점점 높아지면 원래 함수로 수렴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한 거를 제 그림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요. sin x를 1차 근사식이 요 0 부분에서 가깝지만 거칠죠. 나머지 2차, 3차. 그렇지만 거기서 1차보다는 2차가, 2차보다는 3차가 더 sin x에 가깝다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EX 같은 경우도 1차 근사식 요 0 주변에서 굉장히 비슷하죠. 걔보다 2차, 3차가 더 EX에 가까워서 점점 더 가까워지니까 1차, 2차, 3차를 가면서 EX에 가까워지는 거 느껴지실 수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ln 1 플러스 x도 x 1차와 2차로 가니까 조금 더 ln에 가깝고 3차에 갔을 때, 그래서 얘네들이 차수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오리지널 F 함수하고 가까워진다는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가면 원래 함수하고 같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마우스가 어디 갔나요? 다음 내용 가겠습니다. 프리급수도 우리가 아까 x와 x 절대값 뭐 이런 거 정도 우리가 7장의 3절에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거든요. 여기에서 그 프리급수가 또 어떻게 나왔다까지 가면 너무 복잡하고, 의도는 테일러 급수로 해결이 안 되는 거는 프리급수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게 포커스고요. 그 프리의 급수의 어떤 단점, 그러니까 테일러 급수의 단점이 보완된 급수라고도 볼 수 있어요. 좀 어떤 다른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그래서 7장의 3절에 연습했던 그 계산 결과만 제가 썼고요. 그래서 얘도 이렇게 x 같은 경우는 그때 했던 것처럼 기함수라 코사인 쪽이 안 나타나고 기함수 특징을 갖는 사인 쪽으로 이렇게 점점점 가면서 사인 x에 가까워질 것이고요. x의 절대값 x는 여기 x가 0인 점에서 미분이 불가능하지만 풀이의 급수는 가능하다는 그런 특징. 그러면서 얘가 우함수기 때문에 사인 성분은 안 나타나고 코사인 성분만 나타나면서 이게 점점점 가면서 코사인 급수에 가까워진다는 거. 그래서 얘도 그 다음 페이지에 영상으로 저 그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그래서 x를 프리급수로 접근하면 항이 점점 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거는 그래서 기함수적인 특징으로 얘가 또 더 많아지면 더 점점점 더 가까워지긴 하는데 제가 몇 개만 잘랐어요. 절대값 x 같은 경우도 우함수적인 특징을 갖는데 얘가 점점 가면서 얘는 구간이 아까 sin x처럼 0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 굉장히 넓은 구간에서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 구간까지 해서 충분히 근사한 식으로 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프리의 급수로 접근하는 걸 그림으로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 다음에요, 여러분한테 이제 그 퀴즈에서 질문 굉장히 많이 받았던 회전체를 낱개로만 설명할 게 아니라 어떤 개념을 설명하려고 많이 준비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복잡해지는 것 같아서 또 그렇다고 결과 그림만 그리는 건 조금 그래서 또 어떤 학생들은 또 제가 너무 또 줄임 버전으로 그림만 가볍게 이제 흥미로 이렇게 해놨더니 뭐 그걸 식으로 그냥 통으로 외워야 되나 해서 제가 이제 식은 풀어는 놨는데 급수하다가 갑자기 또 1학기 중간고사 범위에 있는 그 범위를 또 공부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은 이걸 생략하셔도 되고요. 조금 관심 있는 분, 다음 학기를 위해서 나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은 이거를 참고적으로 보셔도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회전할 때 우리가 앞에서 X축 회전을 했고요. Y축 회전을 했는데 X축 회전했을 때에 대한 식을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매개방정식으로 다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 어떤 기본적인 함수, 양함수로 표현된 걸 매개방정식으로 하고 걔를 회전시켰을 때의 방정식이 갑자기 Z가 나오는 건 그림으로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단면을 회전하면 입체가 되죠. 그래서 XY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또 하나의 변수축이 나타나는데 그 또 하나의 변수축을 보통 우리가 서로 직교화시켜서 Z축으로 표현돼서 그 Z로 표현되는 방법, X축, 그 다음에 뭐 함수가 꼭 이런 함수만 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매개방정식으로 줬을 때 버전에 해당한다든지 혹은 Y축 회전도 마찬가지예요. Y축 회전 그것도 이렇게 매개방정식으로 준 버전까지 해서 식을 이런 특징이 갖는다. 이런 것들을 조금 이따 이제 가볍게 그림으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뒤에서도 나올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이라는 이 원의 방정식을 x축 회전, y축 회전.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 수학 원에서는 요까지만 배우는데요. 얘를 z축 회전 개념으로 하는 게 2학기 때 14장에 나오는데요. 구면좌표기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대기로 연결되는 거 간단한 식만 확인할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중심이 뭐 X축으로 이렇게 잠깐 이동됐거나 원의 중심이 Y축으로 이동된 이런 경우를 Y축 혹은 X축 회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성방형도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얘를 X축, Y축 회전이나 이제 여러분이 물어봤던 sin X. sin X를 제가 일부러 X축 회전이 아니라 Y축 회전을 문제를 냈는데 질문을 계속 하더라고요. Y축 회전이 맞느냐? 맞다라는 대답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왜 이게 궁금한가?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X축 회전일 것 같은 데에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회전축을 이만큼 이거만 갑자기 갖고 오면 너무 멀어서 이렇게 이제 밑바탕 개념, 바탕 개념을 해서 올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사인도 같이 한번 해볼 거고 세제곱까지 한번 해본 다음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매개방정식을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는 이유는 다음 학기에 뭐를 배우냐면요. 벡터 함수를 배우는데 그 벡터 함수는 갑자기 뚝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배우는 이 매개방정식을 벡터 함수로 바꿔서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매개방정식과 벡터 함수의 연결고리를 간단하게 예습을 이런 개념이다. 그래서 벡터 함수의 의미는 하나의 변수를 이렇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성분, 그러면 만약에 2차원적인 성분으로 나타내는 벡터로 표시하는 이런 벡터 함수, 아니면
하나의 변수 t에 대해서 3개의 성분을 갖는 3차원짜리 벡터로 표현되는 3차원짜리 벡터 함수, 이런 것들, 뭐 이런 매개방 정식을 벡터 함수화 시켜서 표현하는 것들을 배울 거고요.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X축 회전, 얘가 이렇게 되는 거. 그림을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sin x를 하나 들을까요? 그러면 sin x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얘를 갖다가 X축으로 회전을 하면 당연히 입체가 되면서 X축하고 Y축만 있는 게 아니라 Z축이 발생할 거고요. 그럼 얘가 돌아갈 때 발생하는 요 단면 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 단면 원. 요 단면 원만 보면, 요 단면 원만 다시 이쪽으로 그렸을 때 보면 요걸 Y축, 요걸 Z축이라고 할까요? 그럼 그 원의 요 높이, 요 반지름,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FT가 되는 거죠. t라는 점에서의 ft, y 값은 ft, 뭐 sin t, 뭐 이런 식으로 될 거라고요. 그 sin t를 이렇게 돌리는, 반지름이 일명 sin t가 되는 걸 이렇게 회전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y든 z든의 좌표는 얘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니까 ft의 코사인, 예를 들어서 요 사이각이 u면 코사인 u, 혹은 ft의 sin u, 이런 패턴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뭐 y는 이렇게, 그다음에 z는 이렇게, 뭐 처음부터 얘가 매개의 방정식화 되었으면 당연히 이렇게 표현되고, 얘를 y축으로 회전했다. 그러면 y축으로 회전한 것도 약간 그림을 보면, y축 회전 같은 경우, sin 같은 경우도 한번 예를 들면요. 이거를 사인, 그때 제가 2분의 파이까지였나요? 2분의 파이를 y축으로 이렇게 회전을 한다. x축이고. 그럼 얘를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요 정해진 단면 높이를 갖다가 t에서의 이때 이걸 ft라고 하면, 이것도 당연히 회전시켰으니까 입체가 생길 것이고, 이 단면은 XZ 단면이 되겠죠? 그러면 뭐 XZ 단면이다. 이렇게 XZ 단면. 이 단면이 지금 이 단면이에요. 이 단면. 그러면 반지름이 이게 FT가 되는 그런 반지름을 갖는 원의 상태의 X와 Z 좌표가 이거니까, 뭐 사이각이 뭐 U면 U, 세타면 세타에 따라서 FT의 코사인 U, 그다음에 FT의 얘도 사인 U, 이런 식으로 갖는 게 X와 Z 성분이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냥 가볍게 지금 이게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는데, 그림만 또 소개시켜드리니까 또 그냥 애우냐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제 원 먼저 간단하게, 원 매개방 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고, 얘를 X축으로 회전하면 그림은 이렇게 되면서, 쟤를 갖다가 아까 얘기한 조금 전에 이 방정식 있잖아요. 이 관계가 여기에서 요 세타 u만큼 벌어졌을 때 코사인 t에 대한 사인 t에 대한 뭐 코사인 u, 사인 u를 이해하시면서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이렇게 회전시켰을 때 저런 구가 나오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라고요. X축으로 회전을, 지금 초록색이 X축이라고 한다면요. 초록색 X축으로 회전을 시키면 빨간색이잖아요. X축이 되겠네요. 그러면 아까 단면식의 관계를 보려면 걔가 돌아가는 단면 상태의 식 분석을 해주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 얘가 지금 2바퀴 도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파이만큼만 돌아도 이미 9가 되는데, 제가 지금 2파이로 하니까 이렇게
2번 겹쳐져서 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단면에 해당하는 이 식들, 요 점들에 대한 식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에 있는 값이 사익각의 U에 해당하는 그런 포인트에 대한 그 반지름, 뭐 코사인 t 쪽은 그대로 가지만 y에 있는 사인 t는 코사인 u, 사인 u가 붙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의 그림으로 표현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요. 얘는 이제 Y축 회전이에요. 의미는 아까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Y좌표에 해당하는 거는 고정이 되고 그 X좌표에 해당했던 개가 뭐 사인 U, 코사인 U, 사인 U가 붙는다는 거 의미 파악하시면서 한번 그림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파이까지 해야 되는데 2파이까지 하면 9가 2번 가는데요. 이번에 문제에서도 어떤 연습 문제에서 걔를 돌렸는데 왜 2파이까지 하지 않고 파이까지 하나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미 얘는 파이까지만 해도 우리가 생각하는 9가 완성이 됐던 거를 머릿속에 그림을 이해하셔야 되고요. 2파이라면 2배까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망형 같은 경우 길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방정식을 2파이까지 다 돌려서 회전하지 않고 파이까지만 돌려도 된다 해서 그걸 굉장히 여러 명한테 대답을 해서 이 그림을 일부러 2파이까지 하면 2배가 되고 아까 회전 개념은 제가 사인 쪽으로 했으니까 여러분이 그림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요거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고요. 구면좌표계는 아까 그 단면을 이번엔 처음부터 3차 평면의 XZ 단면에 있는 어떤 원을 Z축으로 회전한 경우가 다음 2학기 때 배울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구면좌표에 해당해요. 뭐 그러면서 그 구면좌표에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처럼 뭐 T라든지 지금 제가 이해하기 쉽게 U로 잡지 않고요. 거기서는 무슨 변수를 쓰냐면 파이와 세타 변수를 쓰거든요. 그럼 그렇게 바뀐 여기에는 화이와 세타 개념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구면좌표계는 지구구처럼 구면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표현하기 쉬운 좌표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세타는 마치 지구의 경도 같은 의미, 화이는 지구의 위도 같은 역할을 해줬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아까 중심이 이동됐을 때, 뭐 예를 들어서 X축으로 R만큼 이동됐을 때 Y축으로 회전한 방정식, 식은 앞에서 크게 하나의 식으로 회전에 대한 식을 설명했기 때문에요. 요거 식만 보시고 그림 영상만 한번 나중에 2학기 때 또 얘네들 그림들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이 이렇게 R만큼 이동됐을 때 얘를 갖다가 Y축으로 회전했을 때의 그림 머릿속에 좀 떠오르면 나중에 식으로 배울 때 좀 쉬울 것 같아서 지금 어차피 회전체 보여주면서 꼭 사인으로 바로 가기 전에 제가 한번 중심이 이동된 버전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구현해 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심이 지금 요만큼 이동된 5만큼 이동된 상태의 반지름 1인 원을 Y축으로 회전하면 마치 도너스 모양, 일명 토러스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는 그림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중심이 이제 Y축으로 평행 이동된 거를 X축으로 회전 이동한 거. 이게 별로 안 헷갈리는 것 같지만, 아이고, 학생들이 그거를 문제에 나오면 엄청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회전하는 거는 아까 돌아가는 건 보였지만 그 완성된 입체가 아까
그렇게 X축으로 회전할 때하고 Y축으로 회전할 때 이런 다른 의미를 갖는 거를 결과 그림을 하나 보여줬고요. 그다음에 성방형 많이 나왔죠? 이것도 질문 많이 했어요. 회전했을 때. 그래서 X축, Y축 회전식을 의미를 두는 것보다 회전했을 때 그림 두 가지가 비슷해서 한쪽 축만 제가 그 결과 그림이 이렇게 돼서 이거는 지금 뭐 반대쪽에 이제 요거 Y축 회전하면 이런 모양이 되고요. X축 회전하면 아까 그와 같은 모양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이 그 질문 많이 한 sin x 요거를 x축으로 회전하면 요런 0에서 2파이까지 회전하면 요 모양이 되고, 참고적으로 얘는 이쪽 위에 거 밑에 거 돌아가는데 그걸 한 바퀴 돌면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문제에 나갔던 sin x를 2파이까지 해서 y축으로 회전하면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 모양 지금 이렇게 이쪽 아까 앞 페이지의 그림 이것의 반대쪽 이쪽 사이드에 해당하는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 그래서 계속 X축이냐 하는데 X축 회전이 아니라요. 제가 의도한 거는 X축이 아니라 요 반대쪽, 지금 사인 X축 이쪽으로 돌린 게 아니라 Y축으로 돌린 이쪽을 얘기했던 거였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사인도 같이 돌리면 마치 구하고 비슷한 모양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코사인 지금 돌렸을 때 그 0에서 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돌리면 마치 9처럼 보이니까 나중에 9하고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비교하기 위해서 아까 했던 x제곱 플러스 y제곱, 즉 단면이 반지름이 1인 원을 x축이든 뭔가 돌리면 9가 나오는 걔하고 같이 겹쳐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9와 모양은 얘가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코사인 제곱을 돌리면 마치 9처럼 보이지만 9가 아니라 이만큼 차이가 있다. 원 돌린 거하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빠져나온 요 부분을 잘라서 지금 각각을 두 개를 이렇게 겹쳐서 칼라를 웬만큼 집어넣어도 표가 잘 안 나더라고요. 두 개 입체를 동시에 놓고 그게 두 개 차이가 난다는 걸 별 색깔을 다 넣고 해도 도저히 안 돼서요. 칼라를 별걸 조합을 해도 안 써요. 그냥 제가 차라리 오히려 이 표가 나게 끊어주는 게 맞을 수 있다 싶어서 의미 파악을 하는데 이걸 좀 잘라주는 게 맞다 싶어서 그냥 색깔로 하지 않고 잘라놨고요. 세제곱 같은 경우도 학생들이 오해가 아까 제곱을 돌리면 회전하면 9가 되듯이 얘가 돌리면 반면에서 이식 나왔던 거거든요. 얘를 돌리면 이식이 될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식하고는 다르며, 얘를 X축이든 이렇게 회전하면 회전한 입체 모양은 참고적으로 이런 모양이 된다. 그래서 원을 돌려서 9니까 식이 얘도 X축으로 회전하면 이렇게 되는 줄 아는데 얘는 축으로 X축으로 돌릴 때와 Y축으로 돌릴 때 당연히 모양이 다르면서 이 식하고 다르다라는 거 한번 확인시켜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매개방정식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매개방정식을 다음 학기에 하려고 하는 벡터 함수하고 연결을 하면요. 아까 말했지만 하나의 변수 t에 대해서 두 개의 성분을 갖는 벡터 성분으로 바꾸는 이런 거를 벡터 함수, 혹은 세 개의 성분을 갖는 벡터로 바꾸면 3차원짜리 벡터 함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아주 다음 학기엔 중요한 내용이지만 지금은 중요하진 않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미리 지금 공부해보고 가면요. 원 같은 경우를 매개방정식으로 바꾼 걸 벡터 함수로 바꾸면 이렇게 바꿔져요. 그러면 여기에 뭐 2차원짜리 벡터 함수가 아니라 3차원짜리 벡터 함수를 하나 표현하기 위해서 x좌표, y좌표는 똑같이 원으로 잡고요. z좌표에 그냥 t라고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 벡터 함수는 이렇게 되는데요. 그 벡터 함수는 그냥 식을 간단하게 하려더니 좀 써야 되겠네요. 이 세 번째 성분은 z의 세 번째 성분 t가 t인식으로, 즉 마치 y는 x처럼 얘가 t에 대한 zt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t가 1이면 z도 1, t가 2면 z가 그때 2,
t에 따라 z값이 똑같이 바뀌는 이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나머지 x, y가 반지름이 1인 원을 돌아가는 방정식이에요. 그거하고 같이 조합을 해야 돼요. 그래서 t에 따라서 이렇게 0에서부터 2파이까지 쭉 똑같이 이렇게 직선으로 움직이지만 얘를 t가 어떤 상태냐면 이런 1차 직선이 아니라 얘가 반지름이 1인 원을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렇게 원으로 돌아갈 때. 그래서 이 직선 2파이까지 꼭 1일 때 1, 2일 때 1면서 쭉 t로 바뀌던 이 높이축, z축 t가 0에서부터 어디까지요? 2파이까지 돌아가는 원으로 돌릴 때 이 길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쪽으로 반지름 1인 원으로 이렇게 돌면서 그때의 t로 가는 이런 상태의 방정식이 돼서 이 그림이 이렇게 지금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게 지금 이렇게 꺾어져 올라온 이게 지금 음양을 최대한 표시하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됐거든요.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원을 한 바퀴 따라서 돌면서 이 종이를 한 바퀴 원으로 말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면 얘 선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꺾어져 오는 이 방정식이 2학기 때 벡터 함수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인데 교과서 손으로만 보거나 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돼서 이렇게 돌아간 거였다는 걸 한번 미리 간단하게 지금 회전치 하면서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걔가 뭐 2파이까지 움직였을 때 그렇지 않고 1파이가 아니라 2파이가 아니라 그 이상 원을 몇 바퀴 돌았을 때 저렇게 원을 따라가면서 Z축에 해당하는 값이 같이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이게 한 바퀴 돌았을 때죠. 그러면 이제 걔가 더 돌아가면 2파이 더 돌아가면 저렇게 더 높아지는 상태가 되겠죠. 네, 이게 지금 상한선을 제가 영역 상한선을 자르다 보니까 저 위에가 끊긴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얘가 더 올라가서 쭉 올라가는 높이도 똑같은 방법으로 올라가는 상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 굉장히 중요한 함수인데 미리 맛배기로 우리가 어차피 여러분이 회전체나 매개방정식 자꾸 질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왜 자꾸 구간은 2파이로 하면 안 되나요? 막 하고 그래서 조금 그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해주는 게 시험 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그러면 아까는 어떤 선을 갖다가 이렇게 사선으로 올렸어요. 그리고서 또 뭐도 했냐면 단면이 원을 갖다가 뭐 Y축으로도 회전시켜보고 X축으로도 회전시켰던 거를 이번에는 조금 전에 했던 그 원나선 사선 방향으로 회전을 시켰을 때가 어떤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면요. 얘는 아까 그 단면이 그 반지름을 좀 물론 이동시켰지만요. 그 중심이 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을 Y축으로 회전했을 때 일명 도너스 모양이 나오는 이런 거라면 그 다음에 얘를 사선으로 물론 걔를 또 지금 X축 회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 중심선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돌았을 때의 식 표현하기 위해서 매개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을 구현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단면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했다고 볼 수도 있고 사선을 따라서 회전하면 이 단면이 사선을 따라서 회전하면 이렇게 돼서 아까 Y축 회전이 아니라 그 원나선이라고 하는 빗변선을 이렇게 타고서 올라가는 원 위로 돌아가는 그 선을 따라서 회전을 하면 제가 이런 꽈배기 모양이 치게 되겠죠. 아직은 여러분이 이걸 칙으로 접근하지 말고 저런 입체들에 대해서 2학기 때 100%로 배운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걔를 역시 여기 단면에서 회전할 수도 있지만
그 중심 아까 그 가운데 어떤 비틀어서 올라가는 선을 중심 원의 중심선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했을 때 그 식으로 접근을 하면 또 요런 방정식으로 그래서 요런 동영상으로 구현이 되거든요. 얘는 이게 중심선을 중심으로 아까 그 원나선을 중심으로 360도 회전한 거. 근데 그런 선이 두 개가 마주치면 반대쪽에서 마주치면 일명 그 면이 이렇게 반대에서 서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만나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여러분이 조금 예상하시겠지만 꽈배기 모양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혹시 제 눈에만 꽈배기처럼 보이나요? 이렇게 꽈배기처럼 올라가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이 되겠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이 하도 지겨울 것 같아서 조금 혹하게 꽈배기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 면이 벌어지고 충분히 간격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간격을 제가 두 개가 벌어졌을 때의 경우로 이제 표현을 해봤고요. 아니면 간격이 더 촘촘해질 수도 있죠. 그래서 꽈배기처럼 안 보이셨다고 하는 분은 이거를 더 촘촘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사실은 얘가 그 원이 아니라 하나의 중심선으로 봤을 때 그 유전자나 이런 그 분야에서 어떤 두 개의 선이 연접한 경우에 대한 선으로 DNA 같은 거를 분석하는데 유전자 지도, 기놈 지도 이런 거에서 나오는 함수이기도 해요. 여기서 또 선으로 가서 다시 그거가 이렇게 유전자를 구별하는 어떤 방정식이다까지 가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어서 어쨌든 이런 걸 배우는 걸로 다양한 입체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제가 소개를 해드렸고요.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제가 지오지브라 실습을 해서 그림을 좀 띄우고 싶었는데 너무 내용이 많다. 교과서에 없는 게 너무 많다. 그래서 학기 초에 제가 기초 개념을 담는다고 엑셀 n제곱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질려하는 것 같아서 중간중간 그림 같은 경우 넣고 싶어도 좀 제가 많이 생략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러분한테 그냥 최대한 학기 초에는 교과서 외의 것이지만 나름 그게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했고요. 끝날 때 지금 마지막 오늘 수업은 다음 학기하고 좀 연결되면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부족한 거와 다음 학기에 꼭 필요한 개념인 매개방정식과 벡터함수 개념을 하니라고 했는데 도움이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제가 이 수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다면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줌으로 수업을 해봤거든요. 지난 학기까지는 1학기 때 너무 느닷없이 갑자기 4주까지도 사실 저는 현장 수업을 하려고 준비가 없다가 갑자기 수업을 하는 바람에 그것도 급하게 막 밀린 수업을 다 영상을 찍어야 되다 보니까 그야말로 정말 엉망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막 정리도 안 되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두운데 시스템도 없는 데서 막 화이트보드를 막 조그만한 거 샀다가 큰 거 샀다가 정말 엉망으로 했던 것 같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시간 조금 들여서 컴퓨터로 이제 여유 있게 쳐서 했는데도 여전히 어떤 장비들이 어두워서 해결이 안 됐다가 이번 학기에는 이제 너무 학생들이 어두워서 못 보겠다. 이래가지고 줌으로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둡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러분은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인터넷이 계속 끊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때는 5번, 7번 이렇게 끊겨가지고 계속 중간에 끊고 다시 찍고 또 끊고 다시 찍고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번에 수업이 쭉 설명이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끊겨지니까 같은 문제에서 설명을 하면서 내가 아까 이 설명을 했나 안 했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설명이 조금 되게 매끄럽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매끄러웠어야 되는데 너무 인터넷이 중간중간 너무 많이 끊겨가지고 그래서 그중에 조금 어둡더라도 옛날처럼 이렇게 한 번에 그냥 찍어서 올릴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좀 그랬는데 너무 또 지난 1학기나 2학기 때 학생들이 어둡다고 해서 또 이 방식을 하니까 너무 인터넷이 중간중간 너무 자주 끊겨가지고
설명하면서 '아 내가 아까 이 설명을 했던가? 이거 또 하는 건가? 아닌가?' 막 굉장히 저도 혼돈스러웠던 방법인데요. 뭔가 서서히 좀 저도 진화를 해야 되겠죠. 뭐 이런 거에 적응해 가면서.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이런 비대면 수업에 조금 적응해야 되겠지만 저도 조금 더 노력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적응하는 모드로 다음에는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수업을 하고요.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그런 점이 있었다.'라는 거를 조금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수업에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내용도 추가한 거고, 또 마지막 그다음 수업도 한 거니까 너무 부담스럽게 '아우 내용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이런 부분들은 또 시험하고 상관없이 이 과목에 이렇게 '지겹지만은 않다. 재미있다.' 이런 거 흥미 유발이었던 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최대한 재미있게 수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했던 거니까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퀴즈 마지막 퀴즈까지 여러분이 잘 풀어서 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나 마지막 퀴즈는 여러분이 같은 문제 지난번에 나왔는데 하시는 분 있을 텐데, 그때는 역함수의 접근법으로 하시는 거고, 마지막 퀴즈는 일부러 테일러 급수를 이용해서 해보라고, 같은 문제 비교하라고 냈던 거니까 또 혹시 또 계속 질문하실까 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학기 끝까지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긴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